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이 3주차 1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공범의 개념, 그 다음에 공범의 종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정범과 공범의 구분 문제부터 살펴봅니다.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협의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범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포스트를 중앙에 두고 공범은 거기에 가공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공범, 그런 사람을 공범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갑과 을이 A를 강도할 것을 공모하고 갑과 을이 A의 집에 들어가서 갑은 A를 협박하고 물건을 강취하는 동안에 을은 저 마당에서 혹시 다른 사람이 오는가 경찰이 오는가 하고 망을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의 행위, 즉 망보는 행위, 이건 정범으로서의 행위입니까? 공범으로서의 행위입니까? 달리 얘기하면 갑과 을은 공동 정범입니까? 아니면 갑은 정범이고 강도죄의 정범이고 을은 그 갑을 도와준 방조 행위 종범입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죠? 망을 보는 행위가 주인공으로서의 행위인지 정범을 도와주는 옆에서 가공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범, 공범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협의의 공범은 정범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운데 두고 가공하고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 그렇게 가공하는 행위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 정범과 공범을 나누기 어려운 그런 한계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범과 공범을 나눌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정범, 즉 범죄의 주인공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공범, 즉 범죄의 조연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설, 주관설, 또 절충설 하는 세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객관설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범죄 행위 이걸 기준으로 하자는 건데 이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형법의 학설은 크게 역사적인 흐름인 구파와 신파 여기에 따라서 많이 나뉘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객관설은 구파, 객관주의, 즉 근대국가 때 만들어진 그런 법사상에 의한 학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객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범죄 행위 중에서 그 핵심이 되는 그 본래의 행위가 되는 그 실행 행위를 누가 했느냐, 그 실행 행위를 한 사람이 정범, 그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공범, 이렇게 보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 이 화면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갑이 을을 교사해서 을을 범죄할 생각 없는 을을 시켜서 범죄할 마음을 갖게 하고 을이 A를 살해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런 예에서 보면 객관주의 입장, 즉 객관설은 중요한 것은 이 을이 A를 살해하는 이 실행행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정범이 되고 갑은 교사범 즉 공범이 되는 겁니다. 자, 이 2번도 마찬가지로 그 나이가 몇이든 간에 상관없이 을이 실행행위를 하면 이 을이 정범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입장을 객관주의 입장 그러는데, 여러분 이 객관주의 입장이 도대체 그럼 왜 그러냐? 우리 구파, 근대학파 이때를 잠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절대주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근대국가가 성립이 됐을 때 뭐가 중시됐다 그랬죠? 국가의 국왕이나 귀족이 함부로 권력 남용을 하지 않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도 그 사람의 눈빛이나 뭐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애매한 걸 가지고 사람 잡아서 형벌 부과하지 말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명확한 실행행위가 있고 그 범죄의 결과가 드러났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범죄가 있는 것이고 범죄의 주류가 형성된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라 하는 것이 객관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범죄 행위가 있는 그 상황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 행위를 한 실행 행위자가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정범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거로 보면 객관주의 입장에 따라서 명확하고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내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그렇게만 보면 정범의 범위가 너무 제한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예 있었죠. 갑이 어른이 5살 된 꼬마를 시켜서 아장아장 걸어가서 이 꼬마가 잠자는 A의 입에 독약을 넣어서 살해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객관주의 입장에서 보면 정범은 을입니다. 물론 을은 형사 미성년자니까 처벌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범죄의 주인공은 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범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봐야 되죠? 37살짜리가 5살짜리 꼬마한테 뭐 독약을 주고 옆에서 종용을 해서 A의 입에 갖다 넣게 했으니까 사실은 갑이 그 전체 범죄를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갑이 범죄의 주인공, 정범이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도 객관주의를만을 강조하면 갑은 정범이 될 수 없고 교사범이 되거나, 혹은 좀 더 객관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을이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벌 안 되는 사람에게 갖다 붙은 갑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극단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갑이 이 전체 범죄를 주도해서 A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정범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범으로만 인정된다 하는 점에서 정범의 범위를 너무 좁히고
정범이 되어야 할 사람을 정범의 범위에서 빠뜨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주관설, 그 반대되는 학설이니까 심파, 현대학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서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자 이런 것인데, 정범의사냐 공범의사냐, 즉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생각을 가졌냐, 그냥 협조 가공할 생각만 가졌냐, 또는 자기의 이익이냐 타인의 이익이냐, 이런 것들로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주관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분명하고 애매합니다. 자기 이익, 타인의 이익, 그것이 막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공범으로 갖다 붙었지만, 즉 도와주는 것에 불과했지만 범죄를 실현할 그런 어떤 의지가 더 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익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주관주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범죄의 핵심은 외부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서 안으로 소급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안에 가지고 있는 범죄의 피, 즉 범죄성, 크리미널 캐릭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범죄성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우리 다수설과 판례가 주장하는 것은 절충설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절충설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절충설은 어떻게 들으면 금방 아주 두 가지를 다 종합했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이런 느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어떤 그 의견이 명확하지 않다는 식의 짬뽕 해놨다는 좀 그런 단점도 없잖아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기능적 행위지배설 이렇게 해서 객관적 행위하고 주관적 의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누가 그 범죄를 전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지배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기능적이라는 말도 애매하고 지배라고 하는 것도 뭐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말은 전체를 아울러서 볼 때, 종합해서 볼 때 누가 범죄를 다 주도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예를 든 5살짜리 꼬마에게 독약을 준 37살짜리 어른은 전체적으로 그 범죄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적 행위 지배설에 의하면 정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기능적 행위 지배설 하는 거 요것들을 우리 다수설과 판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부할 건 공범의 종류입니다. 공범의 종류는 여러분들 들어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범의 종류도 우리 이미 하나는 봤죠.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이것도 물론 공범의 종류가 됩니다. 자, 또 하나의 공범의 종류로 오늘 공부할 것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임의적 공범이라고 하는 것, 필요적 공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필요적 공범부터 공부를 합니다. 필요적 공범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형법 규정 자체가 여러 명이 모여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필요적 공범 그럽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규정은 한 사람이 범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규정 자체가 처음부터 여러 명이 범죄를 범할 것을 이미 예정해 놓은 그런 범죄를, 그런 공범을 필요적 공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필요적 공범의 첫째가 집합범입니다. 집합범은 여러 명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모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는 집합범 그럽니다. 내란죄, 소요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범죄죠. 같은 방향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토를 참전하는 그런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범죄를 범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조금 더 하나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범할 수는 없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만들어서 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폭동을 이 내란을 꾀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구분은 우리나라 형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이 형식적인 규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현재의 형법이 이 내란죄는 반드시 여러 명이 모여서만 범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란을 주도한 사람, 중간층, 그 다음에 그 부안해동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을 볼 때 현행 형법의 내란죄는 여러 명이 범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동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동범도 우리나라 규정이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이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수인이 합동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 합동범 그럽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그죠? 이 합동범이라고 하는 특징이 뭔가 하는 거는 형법 강론에 가서 우리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여러 명이 합동하여 범죄를 범하도록 규정해 놓은 그런 범죄를 우리는 합동범이라고 그러고 이 합동범도 당연히 필요적 공범에 속합니다. 자, 대양범은 서로 마주 보면서 범죄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뇌물을 주면서 주는 사람만 있고 받는 사람이 없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뇌물을 주는 사람, 정례자가 있으면 그 뇌물을 받는 수뢰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뇌물죄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혹사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아동혹사죄는 이 글자하고는 조금 달리 16세 미만의 아동을 추업이나 생명, 신체 위험한 일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주고받는 행위를 아동혹사죄 그럽니다. 그럼 아동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필요적 공범에는 집합범, 합동범, 대양범 이런 유형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임의적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필요적 공범과는 달리 임의적 공범은 형법 규정 자체가 여러 명이 범할 것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1인이 범할 것을 예정했는데 예외적으로 이를 여러 명의 수인이 범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임의적 공범 그럽니다.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필수적으로 원래부터 여러 명이 하도록 한 게 아니고 한 명이 하도록 했는데 임의적으로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여러 명이 가담해서 할 수도 있는 경우 이런 의미죠. 예를 들어 살인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는 걸 우리는 보통 상상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상처 입히는데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상처 입힌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절도한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사기친다. 이런 경우들. 즉 형법 규정은 1인이 할 것을 예정해 놓았는데 예외적으로 여러 명이 하는 경우를 임의적 공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이런 것들을 뭐 어렵게 이렇게 나누냐 하는 구별의 실익의 문제입니다. 이 구별의 실익,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을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필요적 공범은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필요적 공범은 형법 각 측에 여러 명이 범죄를 범하도록 처음부터 예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형법 각 측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 내용이 집합범이든 합동범이든 대항범이든 여러 명이 어떤 식으로 가담을 해서 그 각자를 어떻게 처벌한다는 걸 형법 각 측에서 개별적으로 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해석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임의적 공범이죠. 한 사람이 범죄를 범할 것을 예정해 놓았는데 그걸 여러 명이 가담을 해 놓은 거니 가담해서 범죄를 범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처벌이 되는가 이게 난관에 봉착을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입니다. 전번에 얘기했죠. 그죠? 30조, 31조, 32조, 33조, 34조에 걸쳐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간접정범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은 필요적 공범을 위해서가 아니고 임의적 공범을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형법 총칙상의 공범의 규정은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임의적 공범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학설이고 그래서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을 나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필요적 공범은 형법 각 측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법 총칙상의 어려운 무슨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 이런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그 규정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범할 것을 예정해 놓았는데 여러 명이 범한 임의적 공범에는 해석할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위해서 형법 총칙에 공범 규정을 둔 것이고 따라서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은 임의적 공범에만 적용되어서 임의적 공범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다. 이런 구별의 실익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걸 잠깐 예습을 위해서 알려만 주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공범 종속성에 관한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협의의 공범을 기준으로 해서 정범이 있고 공범이 가공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공범은 정범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범은 정범이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되는 걸 조건으로 그걸 전제로 공범도 성립되고 처벌될 것인가 아니면 공범은 정범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즉, 이 공범 종속성의 문제도
구파, 신파, 근대학파, 현대학파 여기에 이론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것인데 공범은 자기의 범죄성을 독립해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범의 범죄와 상관없이 성립하고 처벌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공범 독립성설 있는가 하면 객관주의 입장, 구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범죄의 실행행위고 범죄의 결과라고 했죠. 그죠? 이런 정범이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될 때 그때 비로소 공범의 범죄 성립과 처벌도 가능한 것이지 정범이 범죄 성립되고 성립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는데 공범만 따로 범죄 성립되고 처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허구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미리 좀 알고 예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